네, 안녕하세요. 이윤기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부터 형법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책이랑 그런 거 좀 안내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번에 추석이 끼면서 제가 이제 인쇄소에 이걸 맡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추석 동안 이제 좀 스톡이 된 게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게 뭐 2강이 지나야 이걸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 그거는 너무 차질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엔 제본으로 다 드릴게요. 원래는 책자로 정식으로 그거 해서 드렸는데 제본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책은 그래서 이거는 그 책 사시는 거 대신에 보내주시면 돼요. 3만원 보내주시면 되고, 책값은. 그리고 하여튼 원래 속습 교재도 이번에는 다 제본으로 그냥 할게요. 그렇게, 왜냐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 3강까지 막 나가고 총 6강 하는데 절반은 교재 없이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첫 강은 그냥 프린트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본으로 해서 다 받아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칼라판으로 진짜 책자를 원한다 그러면은 형법 끝날 때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4강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따로 그거는 인쇄를 더 해드릴게요. 하여튼 그리고 책을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 그 형법 각칙이랑 형사특별법, 이건 왜 책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냐면은, 일반적으로, 왜냐면 법과대학에서 웬만한 책은 사람들이 교과서든 아니면은 수험서든 한 번씩 봐요. 근데 형사특별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형사특별법의 함정은 뭐냐면은, 형사특별법만 공부하면 공부가 하나도 안 쌓여요. 그러니까 형사특별법을 실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형법 각칙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거기서 형사특별법을 더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형법 각칙 자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형사특별법을 각칙에 해당 행위 유형마다 나눠가지고 이게 분산 배치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상 치사가 나오면 형법 268조 그 부분에 교통사고에 관한 어떤 교특법 위반죄나 아니면 특가법 위반죄 5조의 3 특가 도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배치를 해뒀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제 지난 이틀 동안 목차를 좀 만들어가지고 같이 드리려고 했었는데, 작업을 하다 중간쯤에 날아가가지고 지금 의욕을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그 사법연수원 자료랑 그 다음에 이재상 교수님 형법 강론, 이재상 교수님 형법 강론이 제일 좋아요. 형법 강론 중에는. 그래서 이재상 교수님 형법 강론,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교재,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교재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다 이제 행위의 주체, 객체, 방법, 인과관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답안지에다가 다시 옮겼을 때는 사고를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내가 도대체 이게 적법한 직무집행이 뭔가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 방해하면은 이 죄의 보호법이 뭐지? 그 다음에 이 행위 태양이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두세 번을 생각을 한 후에 가다 보니까 형법 강론이 생각보다 어떤 식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냐면은 오답을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협박죄로 푸는 게 아니라 강요죄로 풀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지를 잡았다든지 인지 강요죄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거 협박죄로 푸는 순간 그 문제는 통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형법 각칙을 공부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조문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표제어라든지 아니면은 죄명을 갖고 공부하면 자기가 선입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특가도주 같은 것도 그게 이제 거기서는 이제 도주라는 개념만 나와 있지만 유기하고 도주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죄명이 그 범죄의 행위태양을 모두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조문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책의 특징을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록형 메모법을 자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실체법이랑 기록형의 접점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전담무죄가 잘 안 찾아져요. 공소장을 딱 봤을 때 얘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 면소 같은 것들도 어떤 게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배임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나왔으면은 그건 무조건 사기죄랑 그 면소를 시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상상적 경합이 어떤 관계가 상상적 경합이 있는 건지 어떤 범죄가 있는 건지를 모르면 이게 또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연수원 다니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포괄일지랑 상상적 경합이랑 전단무죄, 이거 세 개만 책에다 좀 표시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걔를 계속 반복하면서 공소장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고 계속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제가 볼드체로 글씨체를 다르게 그 범죄가 성립 안 하는 것들은 다 표시를 해뒀어요. 그다음 상상적 경합이랑 포괄일죄도 다. 그래서 잘 쭉 넘겨보시면은 그 볼드로 된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여러분들이 걔들을 읽으시면은 얘가 공소장에 나왔을 때는 얘가 상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예를 들어서 절도죄 같은 걸 보면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만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전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절도죄의 객체가 안 되는데,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이해 나항 같은 게, 공소사실 이해 나항이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피고인 이일남은 2016년 8월 20일 A에게 임차한 주택 안에서 냉장고 스위치를 무단으로 꽂아 전기, 전력 얼마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력을 절취하였음. 절취, 이런 식으로 해서 절도로 기소가 됐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이게 무죄라고 해야 돼요. 전담무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듣고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무죄일까?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읽으실 때 평소에 얘는 전담무죄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면은 그게 실전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꼭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주안점을 좀 두고, 제가 이제 하여튼 사법시험 준비할 때랑 그다음에 연수원 다닐 때 어떤 그 노하우랄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최근에 나온 책까지 반영을 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 신동훈 교수님 형법 강론까지 이번에 그 2달 전에 새로운 책이 나왔거든요. 그거까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기본 베이스는 이지상 교수님 책이고, 사법연수원 자료, 최근 나온 책까지 다 반영한 거니까 시험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온 게 뭐냐, 아청법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청법은 단독 쟁점으로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게, 걔는 검찰 실무에서 내기 좋은 그 소재예요. 형사재판 실무 우리가 시험을 치는 건데 여기서는 못 나오는 게, 검찰 실무에서는 이게 어떤 죄명을 쓸 것인가가 가장 진짜 중요하거든요. 얘가 예를 들어서 13세 미만에 대한 의제 강간인지, 아니면 이게 위계에 의한 강간인지, 아니면 13세 미만 진짜 강간인지, 이게 아청이 적용될지 성폭이 적용될지, 19세 미만인지 20세인지 이런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생일이 지났으면은 성폭이고 안 지났으면 아청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검찰 실무에서는 중요하고 이런 형사재판 실무에서 비중이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도 아청을 막 심각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연수원에서 다루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는 게, 그 뇌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가법상의 어떤 그 뇌물에 대한 가중 처벌 얘가 좀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어떤 특정 기업체의 사람들은 공무원을 의지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서 안 다룬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걔를 틀리더라도 여러분들 합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만 충분히 아시면 되고, 그리고 특별법은 제가 그 테두리를 다 굵게 다 처리를 해뒀거든요. 그거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제가 이제 서문을 썼는데, 이번에 그쪽에는 A, B, C급을 나눠서 순서대로 공부를 하라고 적어놨는데 C급은 전혀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C급 중에 공부하실 거는 변식 기출제가 마크를 표시를 해놨어요. 잘 보시면 조문 앞에 만약 C급 중에 걔가 붙은 게 있으면 걔만 보세요. 걔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C급은 전혀 보실 필요 없어요. 걔들은 한 번도 국가고시에 출제된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최근 20년 동안.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활용법을 알려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그 형법 시험도 똑같아요. 사례형 담아 쓰면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쓰는데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형법 327조를 한번 볼게요. 327조 지금 그게 절도죄에 대한 규정인데, 329조 절도죄에 대한 규정인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몇 년 형에 처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답안에 어떻게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절도를 한 것 같다 이러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로 처벌됐는데 가로치고 조문 쓰면 돼요. 조문 쓰고 근데 설문에서 A는 누구의 물건을 자기의 점유 지배하러 옮겼으므로 뭐 연산홍을 뽑았으므로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쓰던 거랑 똑같이 쓰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의 틀을 갖고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떠냐면 이렇게 돼요. 형법 답안 조문을 먼저 베끼고 그 다음에 이 형을 쓰는 부분을 뭘로 치환을 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그 공소장 예규라고 아세요? 공소장 불장에 쓸 개명의 예규. 이제 실무에서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특가도주죄 같은 거는 진짜 실무상 정식 명칭은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예규상 죄명을 써줘요 여기다. 그러니까 조문을 그대로 베껴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의 죄책을 짓는데 쓰고 그 다음 뭘 쓴다 이 괄호 속에 여기다 법조를 써요. 이까지가 뭐냐면은 이까지가 대전제예요. 대전제. 여기 괄호를 두 번 쳐가지고 여러분 좀 헷갈리시겠네요. 뭔지 아시겠네요. 이대로 베껴 쓰고 그 다음 소전제는 여러분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그냥 소전제 요약해서 써주시고 이게 요건사실이죠. 이게 요건사실. 여러분 형법에서는 형법 월드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뭐 너무 제가 가차없이 얘기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형법은 실제 순수 이론은 50페이지밖에 안 돼요. 너무 쉬워요 진짜. 형법은 진짜 쉬운 학문인데 얘가 하나의 법학 과목으로서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어렵고 뭔가 연구할 거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말을 진짜 어렵게 해서 독일어로 다 써요. 그래서 형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형법은 울고 들어갔다가 웃고 나오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한국식 독일어만 마스터하면 형법 진짜 쉬워요. 대신에 여러분 거꾸로 된 과목이 뭐냐? 헌법이에요. 헌법은 한국말로 써있는데 가보면 이론이 진짜 어렵고 이론이 없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웃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게 헌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런 거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형법에서는 다른 과목들에서 쓰는 용어를 어떻게 달리 쓰고 있는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요건사실이라고 쓰지 않고 형법에서는 이거를 전제사실이라고 써요. 얘들만 특이하게. 같은 말이에요. 요건사실, 전제사실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얘들 이제 써주는 게 중요하고 답안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 다음 결론. 결론을 쓸 때도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만약에 자기가 여유가 되면 결론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특별히 위법성 조각사유 등이 없으므로 무슨 죄의 죄책을 진다 이렇게 써주세요. 죄책을.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다시피 죄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있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통설에 따르면 이거 모두를 갖췄을 때 죄책을 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같은 말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표현을 잘 답안 쓸 때 헷갈리시는 게 이거예요. 구성요건은 해당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내지는 충족시킨다라는 말을 써요. 이 형법에서는 다른 법에서는 이 해당과 충족 내지는 성립한다가 똑같은 말인데 형법에서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포함관계 있어요. 포함관계 이렇게.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성립한다 크기 때문에 항상 모든 형법 답의 결론은 뭘로 내려져야 되냐면 이 두 가지 어미로 끝이 나야 돼요. 죄책을 진다 또는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해당한다로 끝나면은 그거는 결론 안 낸 답안이 돼요. 아시겠죠? 용어를 특히 주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형법 답안 쓰는 요령은 이거고 그다음 목차를 구성할 때는 그다음 뭐 2번이면 이 목차명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구성 방식이.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갑의 죄책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행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죽은 A의 지갑을 4시간 반이 지난 후 들고 나온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전형적인 목차는 누구의 죄책이라는 말을 써요. 내지는 뭐 형사상 책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행위를 기준으로 할 때는 무엇에 대한 형법적 평가라는 말을 써요. 형법적 평가. 내지는 취급.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애매할 때는 이렇게 그냥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한데,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는 배점은 낮은데 이제 갑과의 대칭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행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거는 시간 순으로 사건이 진행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배점 50점 이상이고 이럴 때, 얘는 주로 배점이 낮을 때 보통 많이 써요. 배점이 낮을 때. 형법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점 50점짜리 이상과 50점짜리 이하의 문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50점짜리 이상은 행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아시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좀 올드 패션드 목차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전형적 쟁점을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교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업무상 횡령죄의 교사범위 되는지 이거를 공범과 신분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내지는 뭐 신분과 공범의 문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요. 갑과 을의 주책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 교사죄의 성부가 아니라 공범과 신분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입맛대로 쓰시되 세 개를 섞어 쓰지만 않으면 돼요. 1번에서는 갑이 주책인데 2번에서는 무슨 행위에 대한 평가고 3번에서는 공범과 신분 이렇게 쓰면은 이게 답이 흐름이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책이 그런 식으로 답안이 구성되어 있냐면 변사기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변사기는 목차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변사기를 사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목차를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죄명식으로 고치든가 아시겠죠? 그래서 변사기는 보셔도 실력이 잘 안 느는 이유가 그 책은 정말 안타깝게도 그리고 판례가 없는 부분에 자기 생각에 따른 결론을 많이 써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죄의 목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거든요.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그래서 도청기 설치하려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아시죠? 그 전 우리 저기 비서실장님의 초원복집 사건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은 내가 죽은 사람 통장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예금 명의를 찾는다고 사무소 위조를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뭐가 되냐면 범죄 목적으로 은행 들어간 거잖아요. 주거침입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 문제 안 삼아요. 왜 주침을 왜 문제 안 삼냐면은 경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안에서는 이미 뭐가 되냐면 사무소 위조죄, 위조사무소 행사죄, 그다음 사기죄 이게 모조리 세 개가 성립하기 때문에 주침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정확히 건조물 침입죄인데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검토해주는 게 우리의 변사기예요. 그러니까 변사기를 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변사기는 이게 판례에 따른 결론처럼 판례를 인용을 해뒀는데 사실 그 판례 찾아보면 딴 판례거든요. 변사기는 제가 독학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책을 혹시나 사례집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의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짜 훌륭한 참고서가 있고 그걸로 변사기를 고칠 수 있다 이럴 때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 그럴 수 없으면은 나머지 형법책 중에 그 사례집이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것만 잘 보세요. 제 교재에 있는 사례만 잘 보시면 어차피 시험 문제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강론이랑 공범론밖에 없어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거든요. 이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와요.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전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냥 복불복이고 진짜 시험에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하는 게 두 개예요. 뭐 강론 당연히 나오는데 강론과 특별법인데 총칙에서는 그래서 공범론을 잘 보시면 돼요. 얘만 특히 필요적 공범 일부분을 잘 보시면은 거기서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너무 그런 어떤 그 과거 사법시험 스타일의 어떤 그 사례집에 아직까지 길들여져 있으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여튼 전형적인 어떤 판례를 갖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나는 쓸데없는 데다가 막 다 써요. 무익적 기재상을 답안지를 다 쓰고 실제 필요한 부분 적게 써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법 답안지 답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오답을 썼다. 내가 강요죄를 써야 되는데 협박죄를 썼다든지. 아니, 두 번째는 이 판례가 전혀 다루지 않고 전형적인 쟁점이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범죄가 되는 것들. 근데 틀린 건 아닌 것들 있죠. 이게 무익적 기재들. 실제 채점 기준표 없는 거. 이런 걸 진짜 많이 쓴다. 이렇게 되면 점수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변사기는 과거부터 사법시험 시절부터 그거는 내공이 굉장히 쌓여있는 그리고 특히나 이 부산대를 졸업한 분들이 이거 많이 보는 책이고 그 책은 이렇게 대중적인 어떤 지지도를 갖거나 폭넓은 보편적인
어떤 지식이나 폭 깊이를 갖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지금 이제 대체물이 없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조금 주의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해당 진도마다 강론은 완벽하게 일단 읽어오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분량도 엄청 줄였어요. 실제 여러분들 위해서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은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책이 3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모든 진짜 저기 기록형 그러니까 객관식 사례 기록이 다들 제가 문장 형태로 써놔가지고 그냥 쓱쓱 읽힐 거란 말이에요. 조문 보고 읽으면. 근데 여기서 모든 객관식 사례 기록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하고 원래 형법 각식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조문 보고 그냥 자기가 거기에다 단거나 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형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전체 커리큘럼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형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형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을 하거든요. 특별법은 보통 이제 무료 강의로 많이 풀려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해요 요즘은. 왜냐면은 특별법이 사실상 기록하면서 두 문제 정도를 좌우를 해요. 두 문제 정도.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얘를 일단 분산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형각의 내용이 이 정도가 있으면 특별법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의 어떤 법처럼 보이게끔 그냥 애초에 하나의 법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 드린 게 이제 교재고 그 다음에 또 좀 바꿔야 되는 건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랬죠. 근데 형총, 형각, 특별법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공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형총에서는 커리큘럼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요건론을 먼저 할 거고 구성요건도 총론이 있거든요. 구성요건 총론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인과관계 그러니까 모든 구성요건의 공통적인 구성요건 얘기를 하는 요소들을 얘기하는 게 그게 인과관계, 고의, 그 다음에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그 다음 미수 예비예요. 미수랑 예비가 구성요건이가 네, 구성요건이에요. 얘는 뭐냐면은 이 기본적인 어떤 구성요건을 얘들은 변형시켜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결과적 가중범은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진 거고 미수 예비는 원래 있어야 될 범죄에서 이런 식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인과관계랑 고의는 얘는 이 중에 이만큼은 인과관계 얘는 고의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과실범 같은 경우는 네모가 안 되면 세모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들은 그래서 전체가 다 구성요건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끝나면 이제 하는 게 구성요건 강론이에요. 이게 형각이에요. 형각. 그래서 구성요건 강론 더하기 뭐? 형사특별법 이거를 세 타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형각 특별법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적 법익부터 순서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저는 조문 순서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국가적 법익부터 먼저 나올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3시간 정리를 하시고 이거를 하고 나서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형법 조문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형법 조문은 이 형총이 1조부터 8조까지가 우리가 진짜 적용범위나 총칙, 그 다음 죄형 법정주의 중 일부에 대해서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조부터 24조까지가 범죄가 안 되는 경우를 적고 있어요. 이렇게 면죄부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9조부터 24조까지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25조부터 또 27, 8, 9, 29조까지가 여기가 미수라든지 이런 애들 그래서 이게 원래 구성요건의 이제 변형 형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면죄부 그래서 면죄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30조부터 34조까지가 공범이라고 그래서 잘 보시면은 범죄가 성립하는 거에 대한 기본 형태는 하나도 없어요. 총론에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강론은 항상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강론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인간계, 고의,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미수 예비거든요. 얘를 하고 강론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면죄부예요. 각종 조각사유. 이거 이제 김성동 교수님 표현인데 이제 종래의 표현에 따른 범죄 조각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 조각사유. 얘들은 과거 사법시험은 얘가 중심이었거든요. 3번이 중심이었어요. 얘만 시험에 70% 비중으로 나왔는데 요즘 국가고시
특징은 얘가 한 15%밖에 안 나요. 15%에서 25%밖에 안 나요. 얘 나머지가 75%가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올 때 85% 이런 식으로. 이게 비중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너무 막 심각하게 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 여기는 핵심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냐면 위법성 파트는 판례 40개 암기예요. 판례 40개 암기. 근데 판례도 되게 보면 다 단순하게 쉬운 것들이, 손톱깎이 칼로 누구를 막 찔렀다 이러면 정당방위냐, 그 다음에 변태적 뭐를 요구를 하는 남편을 가위로 찔렀다, 이게 정당방위, 이런 거 단순하게 외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점수를 퍼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책을 봤으면 못 맞출 수가 없어요. 위법성. 얘를 틀리는 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물론 이론 하나를 다 하긴 해요. 우연방이라 그래가지고 얘만 이제 공부를 따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건 이렇게 끝나고 여기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옛날부터 있어요. 얘는 50년 동안 역사가, 위법성은 판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진짜 이론적으로 중요한 건 책임 파트예요. 왜냐면 책임 파트는 판례가 없는데 이론이 있는 부분이 있고, 걔가 작년에 시험에 드디어 등장을 했거든요. 위전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총론에서는 이게 가장 어려울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어렵고, 그다음 면제부 같은 게 주어지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게 하나의 사람이, 한 명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돼요. 이게. 그래서 범죄가 된다, 면제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형소법적으로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어떤 게 있냐면 검사가 이 부분 전체에 대해서 거증 책임을 지거든요. 다만 요 밑에 부분 있죠. 요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사가 거증 책임을 지지만 뭐가 됐어요? 이거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거든요. 그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무슨 조각사유 이런 거는 엄격한 증명을 따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 다음에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이 됐고, 그다음에 형사소송의 이제 기본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연좌제 금지 원칙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통상 공동소송과 똑같다고 그랬죠. 얘는 한 명에 대한 결론이 다른 데 대한 결론과 모순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한 명을 자백하고 한 명은 부인하면은 어떻게 된다? 한 명 합동 절도죄 유죄가 나오고 한 명 무죄가 나오는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공범은 없는데 얘가 합동 절도죄 유죄가 나오는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이런 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범죄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번째인 공범이에요. 공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범이 사실 이게 두 번째로 총칙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총론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여기는 종속 형식이랑,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종속 형식이. 종속 형식과 간접 정범을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교사범이나 종범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 형식과 간접 정범.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과의 연관관계까지 규정이 되고 나면은 이까지가 다 뭐냐면 307조에 따른, 형소법 307조에 따른 사실의 인정 단계예요. 사실 인정 단계. 여기까지가 사실 인정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다섯 번째가 형벌이에요. 형벌론, 광의의 형벌론 안에는 죄수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도대체 몇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떤 형으로 처벌이 돼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실무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형벌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이게 또 형총이죠. 뭔지 아시겠죠? 하여튼 이게 형총을 이렇게 그 위법성 조각사유랑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법성 조각사유랑 책임 조각사유를 사이를 넓혀가지고 그 안에다가 강론을 집어넣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야 공부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연결이 돼요. 내가 강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공범 파트에서 특히나 종속 형식이나 간접 정보, 그 다음에 공범과 신분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뭔지 신분범인지 모르는데 그걸 공부해보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대로 커리큘럼을 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첫 시간인 이 부분을 다 할 거예요. 인과관계, 고의, 과실범, 결과적 가중법, 미수예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결과적 가중범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위헌적인 범죄가 하나 있어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는 형벌을 만들고 법관은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받았거든요. 근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거는 판사가 입법하는 거랑 똑같은 범죄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이 총론 파트에서는 그것밖에 시험에 안 나요. 여기서 나머지는 어떠냐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요. 얘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 이렇게. 아시죠?
이 파트에서는 얘는 거의 무조건 나오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첫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기 스타트는 범죄 체계론이에요. 범죄 체계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성동 교수님 책을 혹시나 보신 분들은 김성동 교수님은 그 1단계 범죄 체계에 따르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영미법적인 사고인데 저도 그게 사고가 편해져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우리 뇌는 되게 느리게 이렇게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시각적이지 않은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되게 떨어져요. 이렇게 되게 연산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3단계 범죄 체계라고 해서 기준은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어요. 범죄라는 게 형법에서 범죄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다음 위법하고 그다음에 유책한 행위다 이렇게 봤어요. 유책한 행위.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범죄란 이렇다고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범죄가 되기 위해선 세 단계의 사고틀을 거쳐야 돼서 이게 3단계 범죄 체계를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한 300년, 400년 정도 된 이제 이론인데 300년까지 안 된다. 굉장히 오래된 이론인데 영미법은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이건 이탈리아 독일 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륙법계 쪽에서. 그래서 김성동 교수님이랑 영미법계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범죄는 저도 이게 편해요, 여러분. 범죄라는 게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가 유책한가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사례에서 한 90% 정도는 이런 조각사회가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무조건 2단계에서 끝나요. 그 말은 내가 불필요하게 평소에 생각하는 게 10번 중에 9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빼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범죄는 구성요건이다 이렇게. 그러면 종전에 있던 위법성과 책임 어떻게 되냐? 걔들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책임이 유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건 면죄부를 줄 뿐이다 이렇게. 이게 사고가 되게 깔끔해져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그냥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사안에서 보니까 면죄부가 없네? 얘는 그냥 유죄. 이해되세요? 이게 사고가 되게 명쾌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공범론도 진짜 쉬워져요. 나중에 이건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하고 김성동 교수님 책이 그래서 김성동 교수님도 이제 중견학자시다 보니까 자기가 통설적인 틀도 유지하면서 자기 생각도 피력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그 틀이 생기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강의 시간 이렇게 할 거고 저의 형사법 메모 틀은 이거예요. 사례형을 풀 때는 어떻게 항상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되는 게 사례 풀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푸셨던 7회 저기 기출문제 1문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무 유명한 문제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 국가고시에서는 하나의 무슨 어떤 정도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영국 밴드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이 낸 거라는 노래인데 그게 영국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Don't Look Back인 거 노래를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 오아시스의 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국가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형법에 있어서 어떤 바이블 내지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표준적인 것들은 다 뭐냐면은 이론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위전착이에요. 위전착.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 이걸 보고 틀만 알려드릴게요. 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소매치기 감녀고 그 다음 피해자가 의남이에요. 의남. 그 다음에 병이라는 행인이 있는데 행인 병남이에요. 얘도 남인데 소매치기가 행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시한이 쫓아온다. 시한을이 쫓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병이 오인을 해가지고 얘를 엎어치기를 했어요. 엎어치기. 그래가지고 얘가 땅바닥에 이제 쓰러졌어요. 이 경우에 병과 갑의 재치가 뭔가 이렇게 답이 뭔가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대뜸 그냥 위전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병남의 그 죄책을 한번 볼게요. 항상 머릿속에 사고 구조가 이런 식으로 잡혀야 돼요. 첫째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범죄가 되는 거는 왼쪽에 적고 안 되는 건 오른쪽에다 적어 이렇게 성립, 불성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첫째는 얘가 구성요건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게 260조 1항이 폭행죄예요, 폭행죄. 그래서 폭행죄가 성립한다. 저는 이렇게 해서 끝내요, 그냥. 폭행죄다. 처벌받는다. 근데 면죄부가 있나? 면죄부를 이제 검토를 해요. 면죄부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선을 살짝 그어줘, 이렇게. 면죄부 두 개를. 첫 번째 면죄부는 혹시 얘가 21조 1항의 정당방위가 되는지 이걸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왜 얘가 정당방위 할 생각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치안한테 쫓기는 여자의 어떤 정조 내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상 엎어친 거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 근데 21조 1항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되죠?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의사는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이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조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혹시 면죄부가 있나 살펴보니까 면죄부 후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13조랑 16조. 13조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게 이제 이론적인 학설들이에요. 어떤 독일식 사고들. 이게 과실범으로 결국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16조를 그냥 적용을 해서 처리하자는 학설들이 어쨌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위전착의 문제예요. 위전착. 어떤 조문으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거든요. 위전착은.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의 학설을 제외를 하면은 모든 학설이 다 13조로 봐요. 거의 모든 학설이. 단 하나의 엄격 책임설이라는 학설 단 하나를 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이게 이해를 하실 때는 내가 총론에서는 학설 전체에 빠져서 허우덕거리지 마시고 적용법조가 뭔지를 항상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 그 조문을 반드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법대를 나오신 분들 이재상 교수님 책을 보통 제 시절에 많이 읽었는데 그 책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조문의 조문과는 전혀 동떨어진 해석론들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러냐고 이게 우리랑은 전혀 체계가 다른 독일식 학설을 수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문을 안 읽어가지고 이게 전혀 사고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일단 중지를 해주시고 제가 설명을 진짜 드릴 테니까 항상 머릿속에 이런 사고를 갖고 계셔야 돼요. 범죄가 성립한다? 면죄부가 두 개 중에 뭐가 있을까요? 아시겠죠? 이게 깔끔해요. 이렇게 사고하는 게. 그다음 여러분들이 아시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같은 경우도 이런 거잖아요. 이쪽 단계에서 10조 1항의 면죄부가 있네. 근데 술을 먹었어? 술을 먹으면 사망이 적용되잖아. 그래서 안 되겠네. 그래서 이 안에서 끝나는 문제거든요. 이 책임 조각사유라는 면죄부 안에서 끝나는 문제인데 고의냐 과실이냐 문제는 여기서 해결이 돼요.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는. 이 문제는 근데 혼동을 해가지고 이걸 두 개 섞어가지고 막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유형론 이런 게 막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막 헷갈리는데 그런 것들도 하여튼 이 1단계 범죄책에 따르면 되게 단순하게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틀 자체를 일단 잘 이해를 해두세요. 틀 자체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리고 형법 사례 풀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형법 사례 풀 때 가장 저도 형사법을 공부를 하다가 실력이 팍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벨링이라고 혹시 아세요? 벨링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모든 객관적인 행위가 구성요건이고 모든 객관이 구성요건이고 그 다음에 주관은 책임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일가를 이뤘던 사람이 했던 말은 최근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때 이걸 풍미를 했다면 그 사람 생각이 그때는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 착안을 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사례형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사람이 죄책을 제일 빨리 찾는 방법은 행위가 뭔지를 빨리 보는 거예요. 행위가 뭔지. 주관, 의도, 동기, 목적을 다 날리고 기록형, 민사 기록형에서 이거 싹 지우듯이 그거를 머릿속으로 지우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만 딱 보고 걔만 네모를 빨리 딱 치세요. 그러면은 죄책이 진짜 빨리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건 첫째는 행위를 네모를 체크를 할 것, 두 번째는 평가되기 이전 거를 생각할 것, 평가 이전을 생각할 것. 왜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어떤 문서의 중요 부분을 자기가 변경을 하긴 했는데 원래 문서랑 동일성 자체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서를 내가 위조를 하면서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임대차 보증금 금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바꾼 거예요. 이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보증금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위조가 아니라 변조건데 변조. 위조는 동일성을 잃어야 위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새로운 말을 했다, 이 정도가 위조고, 이 사람이 기존에 말을 한 게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는 게 변조거든요. 그래서 방금 사안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다라고 그 사람이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설명에서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우리의 평가는 뭐가 된다? 변조죄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가 이전에 행위가 뭔지를 사안에서 찾으면 이게 가장 쉬워요. 이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기억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은 사례형 그냥 펼쳐놓고 그냥 행위만 내보친 녀석, 계속 행위만 내보친 녀석. 왜냐면은 고의가 없어서 범죄가 성립 안 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실제 이게 안 나와요. 그런 사례는. 그거는 착오론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착오구나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걔들을 제외한 문제가, 내지 개괄적 고의의 문제, 걔들 빼면 안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행위만 내모를 딱 쳐도 무조건 뭐가 된다? 바로 범죄 성립이 인정돼요. 아시겠죠? 이게 형사 사례형을 답을 빨리 찾는 방법이에요. 이게 저만의 나름의 비법이에요. 나중에 행정법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행정법이랑 형사 사례는 그 행위를 내모를 치면 사실 끝나요. 진짜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기억해두세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1단계 범죄 체계론이랑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어떤 사고 틀을 말씀을 드렸는데 1단계 범죄 체계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 메모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왼쪽은 성립, 오른쪽 불성립, 위아래 나누고 그 다음 행위를 무조건 먼저 찾는다. 아시겠죠? 왜냐면 기출문제 중에 막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기출문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쫙 짜다 보니까 갑이 을집을 함께 털었어요. 갑이랑 을이.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갑과 을이 합동해서 막 절취를 했고 밤에 들어갔다 낮에 훔쳤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사람 불러가지고 술을 먹었는데 술을 만취해서 기절을 해가지고 기절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도 괜찮다 해서 을은 돌아가고 갑은 잠들었다. 근데 술집 주인 정이 술값을 변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몰래 지갑에서 돈을 뺐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러면은 정의 죄책이 뭔가 물어보면은 정의 죄책 정의 죄책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 내고를 지금 될까 이 상황에서 갑과 을이 술 먹었다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갑이 잠든 사이에 지갑에서 돈을 빼. 그 다음에 술값의 변제를 목적으로 했으면 이것만 하면 돼요. 술값 변제 목적은 이제 그 20조의 정당행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걸 지워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민사 기록형 보듯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형사 기록이 조금 쉬워져요. 아니 형사 사례형이. 아시겠죠? 지우면서 하셔야 돼요. 지우면서. 쓸데없는 말 다 지우셔요. 왜냐면 형사 사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제 안에 60점짜리를 막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를 꾸민다고 이상한 어떤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한 번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묻다 보니까 쓸데없는 그 어떤 그 뭐랄까 스토리를 위한 수식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지워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형사 사례 풀 때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답을 냈어요. 그럼 평소에 제가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는 우리 공부 방향은 뭔가요?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설이 나왔다. 학설이 이런 학설과 이런 학설이 있고 그 다음 판례를 보니까 한 이쯤 있는 것 같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키냐. 그 다음 검토를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둘 중에 뭔가가 타당하다 이렇게 내리면은 저는 항상 책을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웬만한 학설 같은 걸 제가 강의를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학설 쓸 이유도 없고 배점상 시간도 없고 3점인데 그거 안 쓴다고 해서 떨어지잖아요. 판례만 잘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얘를 먼저 봐야 어떻게 되냐면은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판례가 좀 이상하네? 얘는 말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다른 법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형법에서는 이해를 위해서만 이렇게 하고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학설에 따랐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써줘야 되는 게 포인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막 이렇게 한 3단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A에 대해서 쓰고 여기서 B에 대해서 쓰고 여기서 C에 대해서 쓰는데 내가 A에 대해서 결론이 여기 대해서 A1과 A2가 있어요. 근데 B 문제는 뭐를 전제로 했냐면 A2를 하면 B2가 된다는 판례를 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평소에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사견이에요. 사견. 그다음에 여기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A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판례에 따라 답을 쓰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형법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문제를 보고 그 다음 얘가 또 예를 들어서 B2면은 C다 이렇게 돼 C2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때는 뭘로 내리는 게 제 답이 깔끔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무조건 A2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학습을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답안이 연결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하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형법은 다시 말해서 특정 부분에 있어서 학설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얘를 안 하면 만약에 그래서 형법을 판례만 외우면은 사례형 답안 점수가 안 나와요. 논리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아구가 아시겠죠? 그래서 형법은 이걸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하냐면 타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타협. 내 생각대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뭘 한다? 형법은 여러분들 상감기법으로 접근하세요. 상감기법. 상감기법은 답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입힌 다음에 긁어내는 거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걸 내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법은 답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형사 기록 때 이미 많이 해보셨죠? 형사 기록도 이제 기록해 연습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건 답 찾기 시험이에요. 답 찾기 시험. 푸는 시험이 아니에요. 사례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A1을 선택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A1에도 불구하고 A2라는 견해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내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꼬여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서 A1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이상한 서술을 지어서 막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타협해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형사사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형사사의 핵심은 뭐다? 행위를 먼저 찾을 것. 두 번째는 앞뒤 문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타협을 할 것. 그게 전체적으로 논리가 쭉 맞아 들어가게 답을 구성해서 그대로 답을 쭉 써야 돼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시간에도 맞고. 자, 그래서 여러분 총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강의를 4시간 정도 아마 할 것 같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로. 자, 여러분들이 너무 또 저기 기초가 없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보세요. 구성요건의 의미가 뭐예요? 구성요건이라는 거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 형법상에 법률 요건은 2개가 있거든요. 형법상 법률 요건은 어떤 법관의 형벌권을 발동시키는 요건이 있고 이걸 뭐냐면 구성 요건이라고 그러고 법관의 형벌권을 구성하는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법관의 형벌권을 조각시키는 요건이 있어요. 이거 뭐 저지 요건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슨 조각사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 성립을 얘기할 때는 구성 요건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에 이건 뭐다? 법률 요건하고 같은 말이에요. 특별한 명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법률 효과를 구성하는 요건,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냥 구성 요건과 구성 요건 요소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구성 요건은 뭐냐면은 시그마 구성 요건 요소예요. 시그마 구성 요건 요소. 요소들이 모였을 때 구성 요건이랑 집합체가 되는 거고 구성 요건 요소는 그 세부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 구성 요건 요소에 뭐가 있냐면은 주체랑 객체랑 행위 그 다음에 결과, 인과관계, 고의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이게 저기 혹시 형소에서 공소장 변경할 때 무엇이 바뀌면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이거예요. 이게 바뀌면 피고인들한테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같은 법조 아니라도. 다른 법조일 때는 축소 사실만 되죠. 근데 같은 법조 안에서는 얘들이 바뀌면은 다시 말해서 구성요건 요소를 충족시키는 사실관계가 바뀌면 불리한 사실이라서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두시고 그래서 일반적인 책은 이 순서대로 다 써있거든요. 그래서 주체면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법인이 자연인은 당연히 범죄의 주체가 되는데 법인도 혹시 주체가 되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문제는 저는 이거 맨 마지막 시간에 그냥 법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특별법 말고 형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형법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각칙을 다 보시면 무엇을 한 자는 이렇게 돼요. 자는 무엇을 한 자는 자는이라고 되는데 이 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자연인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형법상으로는 특별법은 몰라도 그래서 일단 빠지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책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법인의 범죄 능력과 형법 능력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처음에 근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예외적이라서. 그 다음에 객체 같은 경우는 행위, 객체, 결과 이런 거는 결과랑 행위는 뭐 이건 각칙을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교집합이 없죠. 그래서 이건 총칙에 형법총론에 구성형 총론에 안 나와요 이게. 근데 결과랑 인과관계는 하나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총칙이 그래서 법인의 범죄 능력과 형벌 능력, 그 다음에 형법상 인과관계, 그 다음에 고의가 나오는 거예요. 고의.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얘의 특수 형태가 이제 결과적 가중문과 그 다음에 미수예비, 과실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견해에 따라서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애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한꺼번에 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제가 마지막에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뭘 하면 될까요? 객체랑 행위는 구성요건 강론 때 할 거기 때문에 인과관계랑 결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7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형법 17조. 이것도 여러분들 이미지를 조금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갖는 게 중요하냐면은 형법상 범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지만은 이렇게 나눌 수 이거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범죄 종류. 범죄를 이 동그란 게 범죄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도에 따라서 범죄가 다르게 나눠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눌 때는 뭐가 되냐면은 이때는 거동범과 결과범 이렇게 나누거든요. 거동범과 결과범. 거동범이라는 거는 뭐 형식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행위를 하기만 하면 저는 제 머릿속 사고로는 이건 행위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위. 결과 발생이 필요 없는 애들 거동범이라고 해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기 해당하는 얘가 폭행죄가 거동범이에요. 폭행죄는 상대방이 다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폭행이에요. 다치면 뭐가 된다? 이게 상해죄가 된다. 이걸 결과범이라고 그러죠. 그럼 결과범과 거동범을 구별하는 실익이 뭘까요? 얘는 결과범에 있어서는 17조가 공통적인 구성요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동범은 구성요건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결과범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뒤에다 항상 17조가 따라 붙는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17조가 그리고 만약에 17조가 인간기운이요? 읽어보세요. 17조가 어느 행위라도 그 결과 발생이 연결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결과로 벌하지 아니한다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게 결여가 되면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조문 25조예요. 25조. 25조가 미수범 조문이에요. 미수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세트예요. 세트. 17조를 적용을 했는데 결과 발생 연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간다? 25조를 보시면은 저기 25조 1항에 보시면 나와 있죠. 25조 1항에 미수범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얘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연관성을 갖는 조문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동범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거동범과 결과범을 나누는 실익은 뭐다? 바로 인과관계와 미수범의 성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순논리적인 거고 실제 실정법상으로는 퇴거 불응죄 같은 거는 퇴거 불응을 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는 이게 거동범이거든요. 근데 미수범 처벌 조문이 있긴 해요. 이런 거는 입법상의 오류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 범죄를 또 다르게 나눠보면 뭐가 있냐면은 얘를 또 이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위헌범과 침해범이라는 거예요. 위헌범과 침해범. 얘는 단독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형법 각칙을 이해하실 때 조금 도움이 돼요. 뭐냐면 위헌범 또 뭘로 나누냐면은 두 개로 나눠서 추상적 위헌범이랑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위치를 조금 바꿀게요. 위치 조금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세 개로 할게요. 추상적 위헌범, 그다음에 구체적 위헌범, 침해범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보호법익이 형법상 모든 범죄는 뭐냐면은 우리 헌법상의 보호권이라는 기본권 내지는 헌법 10조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법에는 조문이 없지만 10조 후단에 행복추구권이랑 그다음 신체의 자유를 합친 12조 신체의 자유를 합친 뭐가 나오냐면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합헌지 위헌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10조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부담을 하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4조 1항에는 밥을 못 먹는 사람한테는 물질적인 급부를 해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생명신체가 침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얘를 보호해주라고 규정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이 입법화된 게 뭐다? 바로 형법이에요. 형법. 형법 중에서도 뭐에 대한 거? 살인죄 250조 1항 이하의 살인죄가 바로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살인죄의 보호법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생명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법에서 말하는 보호법익은 대체로 기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권 아닌 것도 섞여 있지만 기본권. 왜냐면 정책적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기본권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상 권리도 있죠. 어쨌든 이런 애들이 보호 대상이고 얘들에 대해서 얘들을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보호법이고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얘들이 보호돼야 될 객체인데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그림을 여기다 보호돼야 될 객체가 여기 있다고 볼게요. 이게 보호 대상이에요. 보호법익이 침해가 되는 순간에 얘를 범죄로 처벌한다는 말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래서 이 추상적 위헌범은 위험이 멀리서 발생해도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법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구체적 위헌범 이보다 좀 가까울 때 침해범은 진짜 보호법이 자체를 침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뭐가 높아지냐면 개인의 자유도가 높아져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행위를 해서 처벌 안 받다가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순간부터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일로 갈수록 뭐가 세지냐면은 보호도가 세지는 거예요. 보호도. 추상적 위헌범의 보호도가 가장 높아요. 왜냐면은 저 멀리서 위험이 발생한 걸 바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물론 예외는 존재를 해요. 예외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돼요. 대체로. 거동범은 대체로 추상적 위헌범이고 결과범은 대체로 구체적 위헌범이죠. 침해범은 대체로. 예외도 있어요. 예외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 있으니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같이 가면서. 그 다음에 얘랑 또 맞는 게 뭐냐면은 국가적 법익 있죠. 국가적 법익. 국가적 법익은 가장 보호 정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헌법상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본권의 보호랑 그 공동체 질서의 보장이거든요. 공동체 안전이요.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고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가적 법익은 가장 세게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는 실제 공무와 집행이 방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관계없이 때리는 순간 공직방해 성립을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입법을 해놓은 게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결과범 같은 경우는 사적 자체가 가장 보호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개인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이 다 여기 속해요. 침해범은 그래서 다 원칙이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애들은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전체적인 구성 체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 종류는 요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형법 각칙을 읽거나 문제 푸는데 전혀 뭐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빨리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영근 교수님 책도 추천해드렸고 김성동 교수님 책도 추천해드렸고 이재상 교수님 책도 뭐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시고 하여튼 자기가 뭐든 총무책 들고 있는 거 읽으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파트도 한번 모르는 거는 발치도 반드시 해보시고 이 그림이랑 배치 정도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이 부분 때문에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인과관계로 다시 이제 넘어가 보면은 결과범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머릿속에 이 그림을 넣으셨죠? 이게 각칙이고 각칙 더하기 17조가 인과관계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칙상 범죄는 되게 많잖아요. 무한하지 않겠지만 많은데 그냥 무한하다고 표시하고 17조는 항상 공통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날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자 17조는 어느 행위라도 그 결과 발생이 연결되지 아니한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7조에. 그 연결이 안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형법은 거꾸로 다 규정이 됐어요. 총칙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더 먼저 출발부터 이 말씀을 드릴 거는 요거를 또 구별할 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정론상의 구성 요건은 각칙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뭘로 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몇 년, 뭐 사형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총론은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총론은
처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어요. 벌하지 아니한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9조를 읽어보셔도 되고 20조를 읽어보셔도 되고 방금 보셨던 17조를 읽어보셔도 되고 다 똑같이 돼 있어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을 면제한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서로 달라요, 여러분. 벌하지 아니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입법자들이 학설에 막힌 거, 학설과 판례에 대해서. 그래서 벌하지 아니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위법성 조각사유거나 또는 책임 조각사유거나 해석에 따라 달라요. 문어는 똑같아요, 이렇게. 문어는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벌하지 아니한다는 게 나왔을 때는 이게 바로 위법성 조각인지 책임 조각사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알아요. 정당방위가 위법성 조각사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다만 이제 헷갈린 건 151조 뭐 2항 같은 거 거기 보면은 친족 간의 범인 도피죄가 책임 조각사인지 위법성 조각사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기출 사례라는 기록에 한 번씩 다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범죄 종속 형식이랑 공범 종속 형식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 좀 해주시고 원리는 아시겠죠?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위법성 책임 조각사 둘 중에 하나다. 근데 형을 면제한다는 뭐냐면은 얘는 유죄지만 형이 0이라는 뜻이에요. 형이 0. 아시겠어요? 얘는 무죄라는 뜻이고. 아시겠어요? 이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또 구별하셔야 되는 거. 불가벌이라는 용어는 이건 여러분 무죄, 유죄라는 건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는 개념이에요. 얘는 무죄다, 유죄다 하는 건데 불가벌은 뭐냐면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말하자면 뭐냐면은 뭔가 기소유예스러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나쁘지만 처벌 못한다는 느낌을 불가벌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실폭행은 무죄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과실폭행 불가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발생시키지만 형법상 처벌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에 쓸 때 아무 때나 불가벌 쓰시면 안 돼요. 무죄랑 불가벌은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구별해서 아시겠죠? 얘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말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이고 지금 기본적인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본론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17조로 넘어가서 이제 진짜 해보겠습니다. 17조 해석문만 딱 하고 잠시 쉴게요. 17조에 거기서 연결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 연결의 해석론에 대해서는 기존에 5가지 학설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학설을 외우는 파트는 아니에요. 지금 학설 전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현대에 주장되고 있는 학설은 뭐냐면은 상당 인과관계랑 상당 인과관계설이라고 하는 게 이게 판례의 태도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 기속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학설의 통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뭔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론은 똑같아요. 얘들 결론은 같다. 이걸 아시면 돼요. 결론은 같아요. 적용한 결론은 같아요. 다만 사고 단계랑 그다음 용어 사용만 다른 거예요. 용어 사용. 이해되죠?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차이가 있다고 써놓은 책이 딱 하나 있어요. 국내에서 무슨 책이냐면 이상동 교수님의 그 형법에 보시면 일반적 기속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 몇몇 유형에서 다르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녹화가 되고 있어서 좀 말을 심하게 할 수는 없지만 러비시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서로 얘들은 이거는 이 두 학설의 차이는 뭐냐면 상당 인과관계에서가 객관적 기속론은 상당 인과관계에서는 판사들이 쓰는 거예요. 판사들이. 왜냐면은 형법상 조문은 하나지 하나야. 그러면은 사고 단계도 하나여야 돼. 얘는 처벌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상당 인과관계고 객관적 기속은 야 이게 자연적인 의미에서 진짜 이 사람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평가의 문제를 나누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고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스텝 하나로 끝내는 학설이 얘는 2번 생각하는 학설이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똑같은 결론을 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얘는 똑같은 결론을 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뭔지 알지? 둘 다 네모예요. 둘 다 네모. 근데 얘는 생각을 그냥 이렇게 나눠서 한다 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결론이 똑같다는 것만 일단 인지를 해두시고 그럼 상당 인과관계에서가 객관적 기속론 이제 결론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얘들이 기존에 보면은 진짜 이론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택일적 법률관계, 그 다음에 추월적 법률관계, 그 다음에 가설적 법률관계,
그 다음에 이중적 법률관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 이거는 사법시험 시간에 나왔지만 이제 안 나와요. 판례밖에 안 나오는데 판례는 어디에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판례가 나오는 부분은 인간관계랑 관련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어떤 A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B라는 애를 낫으로 이제 다리를 막 난자를 했는데 걔가 병원 가가지고 콜라랑 김밥 먹고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어요. 이 경우에 콜라랑 김밥 때문에 죽은 건가? 아니면 어떤 애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서 죽었다. 이런 의사 때문에 죽은 건지 나 때문에 죽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제3의 행위가 개입한 거예요. 제3행위 개입. 시험에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첫째는 제3행위가 개입한 거. 이게 판례가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서. 두 번째는 피해자의 특이 체질. 어떤 애를 내가 뺨을 한 대 팍 후렸는데 걔가 그대로 죽었어요. 뺨 때렸는데 얘가 죽었어. 알고 보니까 얘가 뇌가 비정상적으로 두개골이 얇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뇌압이 상승해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을 한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이 경우에 나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시험에는 이 제3행위 개입과 특이 체질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판례의 결론은 뭐냐면 제3행위가 개입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독일의 이론을 그래서 이 객관적 기속론의 핵심은 뭐 얘들이 보면 좋은 점이 판단트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의 안 틀리는데 답안지에 쓰지 마시고 제3행위가 개입했을 때 얘는 그 쟁점명은 이거예요. 지나치게 비전형적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과관계라고 쓰거든요. 정확한 쟁점명은 이거예요. 지나치게 비전형적인 인과관계에서 형법 17조상의 형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만 써주면 되는데 실제 머릿속 판단틀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제3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인지 아닌지만 잘 보시면 돼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입했으면은 그게 걔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통상 내가 저지른 행위가 결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어떤 무수하게 많은 인자들이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경과실까지는 내 탓으로 그냥 치자는 거예요. 행위자 탓으로. 아시겠죠? 이거를 독일 형법상으로는 인과관계 중단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고가 가장 그냥 쉬워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래서 제3행위가 개입하면 쟁점명 뭐라고 쓴다? 지나치게 비전형적인 인과관계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이렇게 쓰시고 답안에 쓰지 마시고 머릿속에 뭘로 한다? 고의나 중과실 있는지만 잘 보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칼로 팍 찔렀어요. 근데 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에 옮겨야 될 것 같아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막 병원에 가고 있는데 어떤 그 음주를 한 그 트럭 운전사가 진짜 심한 중과실로 그 차를 응급차를 쳐가가지고 현장에서 모두 직사했다고 칠게요. 이러면은 나는 살인죄 지책을 질까요? 아니죠. 나는 중상해죄 정도의 지책을 져요. 사망의 결과에 책임을 안 져요. 왜? 사망의 결과는 그 사람이 발생시킨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과관계를 쭉 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중단을 시켰다고 쳐요. 독일 형법에서는. 이걸 인과관계 중단론이라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두 번째, 특이 체질은 여러분 이거 원칙과 예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이 체질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예요. 이게 90%가 책임이 있어요. 판례의 90%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예외가 딱 하나 판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 예외 판례가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판례가 예외예요. 예외. 비정상적으로 두개골이 얇은 애가 체육 선생님한테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쓰러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체육교사가 비정상적으로 두개골이 얇을 거라는 걸 몰랐다. 평소에 얘가 정상적으로 행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 있죠. 이게 예외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정상적 얇은 두개골 이런 말이 나왔을 때만 그때만 인간관계 부정해주고 남은 인간관계 있다고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까지만 하면 끝나는데 여러분 하여튼 제가 이 학설 설명을 안 드리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거는 이렇게 해야 오해가 없어요. 이게. 학설을 먼저 설명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학설에 따라서 결론을 막 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냥 결론은 똑같은데 설명 방식만 다르다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부터 이제 학설 설명을 드리고 쉬겠습니다. 이거까지 하고 쉴게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이해할 때는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행위랑 그 다음에 여기 결과라고 칠게요. 결과 사이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자연적 의미의 인간관계라고 해요. 자연적 의미의 인간관계. 자연적 인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다른 말로 평가되지 않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인간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썩은 우유 10리터를 먹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자연적 인간관계예요. 진짜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다. 탄저균을 내가 먹으면 며칠 만에 죽는가? 왠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숨을 7초 동안 안 쉬면 죽을 수 있나 없나 이런 문제들. 이런 거는 규범적인 판단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자연과학적 문제. 이거를 자연적 인간관계로 그러고. 그래서 일단은 자연적 인간관계가 행위랑 결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자연적 인간관계 있어야 돼요. 자연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간관계 있어야 되는데 얘를 옛날에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자연적 인간관계를 옛날 사람들이 약간 특이한데 논리적으로 판단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머릿속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거를 사고로만. 이게 논리적 인간관계라고 해서 이거를 학설용으로 조건설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사실 옛날 학설은 말이 안 돼. 이걸 조건설이라고 해요. 논리적 조건설. 근데 요즘은 당연히 이런 학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뭐란다? 자연 법칙에 부합해야 된다. 논리적인 건 좋은데 자연 법칙에 부합을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합법칙적 조건설 이렇게 부르죠. 합법칙적 조건설. 그래서 이게 통설이에요. 통설. 당연한 말이에요. 자연과학적으로 인간관계가 있는 것만 인간관계 있겠죠. 그죠? 옛날 사람들이 너무 이론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과연 내가 이 행위에 대해서 살인죄의 죄책을 지는 게 맞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이랑 무기랑 5년에서 30년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서 7년형에 처해진다고 쳐볼게요. 대충 예상해요. 내가 7년형에 처해지는 게 타당한가? 라는 문제를 나눠서 보자는 거예요. 얘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7년형 죄책을 지는 게 맞나?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결과까지 가는 과정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을 져도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다쳤다. 상해. 그 다음에 중상해. 여기도 책임져도 될 것 같아. 근데 결과까지 가는 과정에 제3자의 어떤 고의 중과실이 개입이 됐다. 나 때문에 죽은 건 맞아요. 분명히. 내가 찔러가지고 얘가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 제3자가 고의 중과실로 개입을 한 걸 뭐 나는 결과적으로 책임 7년형 받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 살인죄 죄책은 안 지는 거예요. 다만 나는 중상의 죄의 죄책을 지는 거죠.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의미의 인간관계가 있냐는 문제랑 내가 어디까지 어느 범위에서 책임을 질까 문제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어느 범위까지 책임질지는 뭘로 결정하는지 아세요? 이건 되게 재밌는 게 민법과 형법 이론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형법이 민법 이론을 베꼈거든요. 원래 민법에서 규범의 보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규범 보호론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형법의 인간관계 이론으로 넘어와서 규범의 보호 목적 이론도 이름만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한 게 뭐가 주장되냐면 여러분 이거 쉽게 이해하려면 민법 393조 보시면 393조 1항에 보시면 얘가 뭐래? 통상손해고 2항이 특별손해거든요. 이게 두 개 다 핵심적인 판단 조건 예견 가능성이에요. 1항은 너무 예견 가능성이 높아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다 배상하라는 뜻이고 2항은 특별한 손해는 그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는 것만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예견 가능성 있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객관적 기속도 뭐냐면은 자연적 의미의 인간관계가 있냐 문제 말고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냐 문제는 예견 가능성으로 판단해요. 예견 가능성. 그래서 핵심적인 척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구가 맞죠. 너가 발생시킨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때는 너의 행위로 인해서 그게 결과 발생하는 걸 예견할 수 있었어야 돼요. 이러면 책임을 져요. 근데 제3의 고의 중과시, 제3자의 고의 중과시 개입된 거예요. 그건 예견을 못하죠. 그래서 책임을 안 진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진짜 어렵게 자 지금부터 독일어로 설명을 해볼게요. 한국식 독일어로. 행위랑 결과 사이는 합법적 조건설에 따른 자연적 인간관계 존부가 긍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지나 결과적 기속론이라는 규범적 판단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규범적 판단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척도는 지배 가능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반적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는데 지배 가능성이 예견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예견 가능성. 그래서 벼락이 치는 날 사람을 밖에 보내면 죽을 것인가? 예견 가능성이 없죠. 그건 벼락을 맞을 확률, 로또 맞을 확률인데 어떻게 예견이 되겠어요? 그래서 책임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배 가능성이라고 써주시고 그냥 답안지에는 뭐라고 이해하면 좋다. 예견 가능성. 그래서 이거 솔직하게 써는 게 김성동 교수님 책이에요. 예견 가능성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객관적 저희 귀속 이론은 이런 식으로 판단 척도가 예견 가능성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구성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하나씩 더해지고 있어요. 알파 1, 알파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행위마다 예견 같은 거 이제 척도도 막 다르고 그래요. 발전도상에 있는 이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0년대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객관적 기속 이론 뭔지 몰라요. 변사님들. 상당 인간관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상당 인간관계 어떻게 판단하는 거다? 너가 사람을 찔렀어. 가다가 어떤 애가 앰뷸런스로 들이받아서 죽었어. 너는 유죄. 이해되세요? 판단 틀을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방금 보셨던 하여튼 이 인간관계 객관적 기술 만약에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디로 보면 되냐면은 굉장히 의외지만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 입문에 보시면 손해배상의 판단 방법이라고 해서 손해배상액의 판단 방법이라고 해서 사고틀을 3개로 나눠야 된다고 써놨어요. 그거를 잘 보시면 이 객관적 기소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그냥 민법 이론과 형법이랑 똑같기 때문에 핵심은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연적으로 인간관계가 있냐 문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관계의 존부라고 해요. 존부. 평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있냐 없냐 합법칙적으로. 과연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냐라는 문제랑 두 번째 너가 그렇게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냐라는 판단의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판단 누가요? 판사. 여러분 형법은 제가 누구를 위한 법률이라고 해서 판사의 재량권 행사를 위한 법률이라고 그랬죠. 판사만이 원칙적으로 형법권 행사할 수 있고 그 판사가 어느 상황에 어떻게 형법권 행사해야 되는지 정해놓은 게 형법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은 모두 판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잘 보시면 존부 문제는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거고 이건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나누자는 게 인간계 객관적 기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학설들을 간단하게 도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안 되면 옛날에는 이렇게 봤어요. 행위랑 결과 사이에 조건설, 원인설 쭉쭉쭉 이렇게 봤다고요.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이걸 나눠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걸 나눠가지고 인간관계 사실적 인간관계 있냐는 문제랑 거기다 책임을 지는 게 맞냐 문제 판단 문제를 나눠가지고 이거를 합법칙적 조건설이 처리하고 이걸 객관적 기속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쳐서 봐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여전히 다 본 학생은 이게 상당 인간관계다. 근데 둘 다 뭐다? 결론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잠시 10분 쉬었다가 고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